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체육 측정 평가 오늘 2020년 5월 19일 벌써 10주차 수업이 됐네요. 오늘 저도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출근해서 동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 음, 굉장히 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또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실 대면 수업처럼 좀 풍부하게, 그리고 뭐 즉각적인 우리가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진 못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나름 10주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체육 측정 평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조금씩은 좀 뿌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뿌린 씨앗을 우리가 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차수부터. 그래서 10주차, 11주차, 12, 13, 14주차가 되고 마지막 15주차가 되면 우리가 기말고사를 볼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크게 벌써부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약 9주 동안,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체육 측정의 평가가 뭔지 개념을 머릿속에 잘 두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얘기하지만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우리가 준거지향평가, 규준지향평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러닝 이펙트라고 하는 학습 효과를 충분하게 고려하고 연습되어졌을 때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고, 정확하게 얻은 수치는 곧 데이터를 의미하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체육 측정 평가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는 측정 평가를 하겠다 이런 목적과 목표가 설정이 되시면 그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뭐 서칭해 보시면 다양한 측정 평가 방법들 나와 있어요.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무작위로 아무거나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하고 평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러닝 이펙트, 학습 효과, 충분한 연습 후에 측정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친숙한 데이터, 친숙하게 우리가 이 테스트가 친숙하게 와 닿아야 충분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이 틀을 늘 고려하고 계시면 뭐 현장에 계시던 우리가 뭐 과학적 연구를 하든 좋은 측정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차수부터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할 것인지, 근본적인 측정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잘 고려하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좀 듣다 보면 더 좋은 측정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확인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유산소성 운동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무산소성 운동 종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사를 좀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제를 주신 분들도 저희가 보면 조금 모두 다 큰 범주 안에 잘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사실은 뭐 유산소성 능력, 무산소성 능력을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긴 하지만, 특히나 유산소성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운동 종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산소 능력은 결국에는 우리가 호흡 활동과 조금 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정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 그 다음에 뭐 흔히 우리가 지구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무 신체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스포츠 종목은 없다 보니까 거의 모든 종목에서 유산소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무리 우리가 스피드가 요구되는 운동이라고 한들,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좀 적정한 최대치의 파워 스피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유산소 능력, 지구력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파워 스피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 스피드는 뭐 보통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잘 적절하게 우리가 호흡 활동이나 이러한 지구력들이 유지가 되어야 이러한 파워 스피드를 한 번에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면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건데, 뭐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거의 모든 종목은 유산소성 능력과 무산소성 능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비율적으로 조금 더 유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좀 무산소성 동작이 좀 높은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할 수 있고 헷갈려 할 수 있는 종목이 수영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영 종목 같은 경우는 짧은 단거리일 경우 아무래도 이제 무산소성 파워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되고, 장거리 가면 갈수록 유산소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절대적으로 뭐 유산소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뭐 한 가지가 치우치기보다는 뭐 역도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초 안에 끝나는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선 기본적으로 유산소 능력과 그다음에 무산소성 파워가 동시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이거는 우리 학습 목표와도 관련이 있긴 한데, 측정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를 이제 먹기 직전의 단계인데,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어떤 능력만 딱 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건 사실은 가치 있는 측정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능력이 이 정도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1번에 나와 있는 측정, 사전에 보통 측정을 한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처방 또는 처치, 아니면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고, 인터벤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어떠한 처방이나 측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주고 나서 약 4에서 6주, 8에서 12주 이런 식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중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측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더 좋아졌느냐를 사실은 보기 위해서 이러한 측정 평가 방법이 고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단순히 측정 평가를, 어떠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측정 평가하는 거는 물론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측정 평가가 되려면 측정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한번 사전에 1차 측정 평가를 하고 중간에 어떠한 우리가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든, 운동 처방이겠죠. 그 다음에 운동 처치가 됐든 운동 프로그램을 주고 나서 약 3에서 6주, 4에서 8주 또는 8주에서 12주 사이 이 정도의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처방을 내린 후에 사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준이 되는 측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중간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주고 나서 그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측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측정 평가의 목적은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운동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측정 평가 프로그램이 고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한번 측정하고 땡 끝나고 땡 할 거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더니 이만큼 더 좋아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본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측정 평가의 의미,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맛있는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지금 운동 능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러한 처방, 처치 프로그램들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측정 평가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잘 머릿속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이 얘기가 간단하게 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유산소성 운동 능력 측정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동영상 위주로 시청을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주는 무산소성 운동 능력 파워,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시청을 할 것이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12주차 때는 조금 우리가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전통적으로 하는 제자리 멀리뛰기, 높이뛰기, 버티컬 점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외국에서 많이 하는 이런 RFD, RSI 값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실습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직접 해볼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면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거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지,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봐야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좀 더 생생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또 질문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 한번 실제로 제가 측정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충남 천안 우리가 학교에서 한 15분 거리, 네, 뭐 택시 타면 한 10분 15분 거리면 제가 있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씩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한번 직접 우리가 해보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측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성 능력을 측정하는 젖산열치 테스트, 그 다음에 무산소성 파워를 측정할 수 있는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이라고 하는 이 무산소성 파워 측정 방법을 조금 같이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요거 30분에서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을 모두 맞추기가 좀 어렵고, 아마 대면 강의를 안 한다는 공지를 받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아르바이트나 또 일을 조금 구하신다고 제가 또 퀴즈에 대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한번 상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서 이거를 한번 조금 해보고, 혹시나 우리가 실습을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우리가 잘 동영상으로 좀 잘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온라인상으로 올려드려서 그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그냥 임의로 이거를 좀 생생하게 찍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 형태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유산소 운동 능력 측정 평가 중에서 생리학적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의 정의를 조금 그래도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결국 호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소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산소가 필요하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산소를 체내의 조직과 세포로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산소만 체내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호흡 활동을 통해서 조금 남은 이러한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스 교환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산소를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산소만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이걸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스 교환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호흡 활동을 통해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 이 테이블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시스템, 우리가 낮은 강도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용되는 이 유산소성 능력과 약 중간 강도에서 해당되는 이 해당 과정에서는 이 젖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고강도의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인원질 과정, 포스파젠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원질 과정이 좀 이거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무래도 유산소 능력이 많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강도에서는 뭐 우리가 이러한 무산소성도 절반, 유산소도 절반, 그 다음에 굉장히 고강도 스포츠에서는 유산소 능력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산소성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스포츠, 모든 동작들이 요 범위 안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들도 사실은 굉장히 유산소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뭐 점프, 헤딩, 뭐 몸싸움, 슈팅, 태클 이런 것들이 파워 능력에 해당이 되는데, 90분 내내 헤딩만 하지 않고 90분 내내 몸싸움만 하지 않고 90분 내내 슈팅만 하지 않잖아요. 그 이제 전술적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이러한 때는 이 유산소 능력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드리블, 짧은 드리블, 드리블도 우리가 그 논문에 의하면 막 10초 이상 드리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4에서 6초 정도 되는, 한 번 할 때마다 4에서 6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이 인원질 대사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는 유산소 운동 능력과 무산소성 파워가 동시에 사용되어진다. 좀 비율적인 문제지 뭐가 주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항상 그려야 되고, 요게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계속 해당이 됩니다.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산소성 운동 능력 측정하는 방법을 좀 볼 거예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게 되는 운동 부하 검사 중에서 호흡가스 분석이 이제 표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통 우리가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가스 분석이라고 하는데, 운동 부하 검사에 해당하는 호흡가스 분석을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전공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수업을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엔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운동 저항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산소하는 섭취, 산소 섭취하는 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호흡가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교환율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머릿속에 그려질지 안 그려질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우리가 트레드밀이나 사이클 이런 것을 통해서 똑같은 강도로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그레이드라고 하는 단계를 높입니다. 각도를 높이기도 하고, 뭐 스피드를 높이기도 하고,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 어떠한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할지에 따라 좀 프로토콜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강도, 내가 3분마다 강도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뭐 1분마다 올릴 것이냐, 보통 표준은 이제 3분마다 올리는 걸로 되는데, 모디파이라고 해서 약간은 대상자에 맞게끔 수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원래는 3분마다 올리지만 우리는 뭐 1분마다 올리겠다. 원래는 3분마다 어느 정도 높이 그 이제 각도 또는 스피드를 올리는 거지만, 그거를 조금 모디파이하게 대상자에 따라서 약간 수정을 해서, 아무래도 젊은 그룹, 선수 그룹보다는 좀 어르신들한테는 좀 그게
너무 한 번에 크게 올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모디파이 한다.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우리가 설정해서 그 강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산소 섭취하는 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 즉 가스 교환율을 분석해서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막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산소를 더 섭취하지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우리가 산소는 우리가 인체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더 이상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 운동을 더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최대 산소 섭취량도 그런 뜻이잖아요. 최대로 내가 그 시간 안에 섭취할 수 있는 산소량이 정해져 있고 맥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운동 수용 능력, 얼마만큼 내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유튜브 자료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조심스러운 게 최대한 우리가 저작권에 그거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해외 자료를 조금 많이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편인데 너무 해외 자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잘 좀 쉽게 나와 있는 국내 자료가 있어서 뭐 제가 이 업체를 홍보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피트라고 하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 부하 검사, 그 중에서 호흡 가스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포터블 장비를 이용해서, 원래는 더 고가의 장비로 어렵게 진행하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진행하는 건데, 이러한 최근에 포터블 장비도, 휴대용 장비도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짧은 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있어서 이거를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한 3분 4분 되는 것 같습니다. PT에 나와 있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PT에 나와 있는 Modify Bruce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VO2max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이트에 가시면 홈페이지에서 브루스 프로토콜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그 Modify Bruce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1분 단위로 그레이드랑 속도를 올려가면서 10분 내외의 테스트로 VO2max를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1분 단위로 강도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1분 단위로. 병원에 있는 그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인클라인이 2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그레이드가 16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피트 모디파이 브루스 프로토콜은 경사도가 16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11, 속도 3.7입니다. 경사도 11로 속도는 올려고 하고. (10초) 남았고 스테이지 4 속도는 5.0, 그레이드는 1단계 올라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강도를 올린다는 스테이지 5 뜻입니다. 단계 이제 10초 남았고요. 속도는 5.4, 그레이드는 14로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죠. 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내가 들어 마신 산소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산소를 들어 마시고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내뱉었는지 가스 교환율을 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최대 심박수에 80kg 나온 것 같고요. 점점 힘들어하시죠? 호흡도 거칠어지고 있고요. 검사도는 포인트 찍었고요. 스피드만 이제 올라가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호흡 소리도 굉장히 가빠라지죠. 그만큼 산소를 더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V.O2, V.CO2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산소, 제가 들여마신 산소량, 내뱉은 이산화탄소 양을 아마 이제 분석된 거예요. 이 장비를 통해서 얼마만큼 들여마시고 얼마만큼 내뱉었는지.
자, 산소를 얼마만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네, 제가 직접 모디파이 브루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VO2 VO2 max. 맥스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VO2 맥스가 39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체력으로 나왔고요. 저도 좀 상처를 받았는데 40일 찍을 걸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직접 브루스 프로토콜을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뭐 여러 사람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VO2 맥스 값이 직접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 3분 단위의 브루스 프로토콜이 아니고 저는 1분 단위로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랑 속도가 일반인들한테는 3분씩 1분 단위 올라가다가 나와요. 16도 그레이드가 되면 그때부터 속도로만 프로토콜을 짰고요. 근데 실제 거기까지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16도까지 올라가고 기부업을 했는데 실제 경사도를 올리는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속도가 빨라지면 위험한데 초보자나 일반 분들은 경사도 위주의 테스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다리 기운이 없다는 걸 제가 좀 느꼈고 허벅지 힘, 다리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체력자분들은 그레이드보다는 속도로 조금 더 챌린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한 결과값을 가지고 현재 저희 알고리즘에 조금 더 최적화를 시켜서 모디파이 브루스 프로토콜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직접 테스트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설명을 잘 해주셨죠. 이게 요 분이 이제 요 회사 대표님이신데 직접 해본 건데, 어쨌든 운동 강도를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호흡 활동, 유산소성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섭취하는 산소량과 섭취량과 몸 안에서 이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이 호흡 가스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마스크 장비를 통해서 가스 교환율을 분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아까처럼 모디파이라고 했죠. 그 일반인들, 고숙련자, 숙련자, 뭐 일반인, 뭐 유소년, 어르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약간의 그 이제 프로토콜을 수정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임의로 수정하면 사실은 신뢰도 타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될 수 있으면 좀 선행되어진 뭐 논문이나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신뢰도 높은, 타당도가 높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좋고요. 이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39가 나왔나봐요. 그죠? VO2 max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 39가 나왔다고 하는데,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55에서 약 61 정도가 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조금 엘리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55에서 약 60 정도가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39는 약 뭐 한 6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유산소성 능력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는 표준 방법입니다.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서 운동 강도를 점점 높이면서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해서 운동 수용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산소 섭취하는 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통해서 가스 교환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험실 측정 장비는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정확도는 높겠지만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하진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대학교 학부 과정할 때 저희 학교에 이러한 측정 장비가 있어서 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는 한 번도 접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또 쉽게 접하지 못하지만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시면 이런 게 표준 방법이긴 하구나 라고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포터블 장비,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도 약간의 휴대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대용 장비들이 굉장히 정확도 있게 잘 돼서 이렇게 축구를 할 때도 축구 선수들의 유산소 운동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착용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좀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할 수 있는지를 조금 이것들을 분석하게 되고,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할 때도 지금 이 마스크를 착용했죠. 휴대용 장비를. 그래서 이렇게 좀 하게 되고, 로잉이라고 하는, 로잉이 뭐죠? 조정. 네. 조정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에서도
이렇게 호흡가스 분석을 휴대용으로 한번 착용하게 되고, 육상에서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운동 능력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휴대용 장비도 사용한다. 그래도 얘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지도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 휴대용 가스 분석 장비를 샀다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게 휴대용도 비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2천만 원이었나 6천만 원이었나 2천만 원이었나 6천만 원이었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얘 또한 굉장히 또 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호흡 가스 분석이 또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정확한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측정 평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할 때 호흡가스 분석 방법도 있지만 혈액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썼던 방법이 혈액 분석을 한 건데,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낮은 강도일 때는 우리가 유산소 능력을 많이 쓴다고 했고요. 중간 강도일 때는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해당 과정에서는 어떠한 부산물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무산소성 운동을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중간 강도에서는 중간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전전 시간에 수업 시간 통해서 옛날에는 이걸 피로물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피로물질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아서 나온 그러한 찌꺼기 같은 녀석이고, 이게 유산소를 만나면 재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이 부산물을 가지고 무산소성 에너지가 공급됐다고 가정할 수 있고, 자, 쉽게 설명을 하면 낮은 단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에너지, 조금 고강도로 갈수록 무산소성 해당 과정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해당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젖산이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 어때요? 유산소 능력이 아니라 이제 무산소로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유산소 에너지 해당 과정 인원질 시스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간다고 했는데, 고강도로 갈수록 유산소 능력으로 최대한 하다가 무산소성 능력 해당 과정 때 나오는 그 혈액에 젖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유산소 능력이 아니라 무산소성 능력,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동원했다는 뜻이니까, 유산소 능력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힘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어졌다는 얘기, 근육을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저항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거를 앞에와 똑같습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더 올려서 중간중간 혈액 채취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혈액 채취 깃볼에서 하게 되죠. 깃볼에서 하는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깃볼에서 혈액 채취를 해서 그 혈액 안에 있는 이 젖산을 분석해서 젖산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떠한 특정 영역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너는 유산소성 낮은 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강도, 근육의 힘을 사용되게 되는, ATP를 동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낮은 강도에서 그거를 이제 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말이 중간에 이렇게 꼬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려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말이 꼬였습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유산소 에너지, 중간 강도에서는 해당 과정 에너지, 이때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젖산이라는 부산물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양을 보면 이게 거의 없으면 뭐 유산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이게 특정한 2-3-1-2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거를 좀 넘어서면 요게 우리 자꾸 말이 꼬이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요 젖산이라는 하는 게 우리가 혈액 안에서 이 젖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유산소 에너지가 아니라 나는 이제 중간 강도 이상이 되는 무산소 에너지를 갖다 쓰게 된 거기 때문에, 요게 많이 나오는 직전 단계가 내가 유산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나의 유산소성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짧으면 짧을수록, 뭐 짧은 선수들은 유산소 에너지가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강도는 높아졌는데 여전히
이 젖산량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유산소 에너지를 나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산소 능력이 좋다는 거겠죠. 근데 낮은 단계의 운동에서도 요 젖산 수치가 확 올라가면 이 사람은 유산소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로 하는 이 고강도로 가는 이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호흡가스는 우리가 호흡하는 그 가스 분석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얘는 혈액에 있는 젖산량을 가지고서 유산소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건 독일에서 측정하는 장비고요. 자, 한 바퀴 뛰죠. 뛰었을 때 낮은 강도입니다. 얘는 천천히 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귓볼에서 혈액을 채취해요. 굉장히 작은 양의 혈액입니다. 이 신호음은 빨리 이제 어느 시간 안에 돌아야 된다는 그 신호음입니다. 점점 빨라지죠, 속도가. 운동 강도 저항을 높여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하죠. 큐잉을 통해서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뛰어. 떨어지지 않게끔. 독일입니다, 여기는. 점점 빨라졌죠, 아까에 비해서. 빨리 뛰어. 그래서 독일 말이라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네. 자, 요 분이 저 이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 생리학 파트에서 저를 조금 지도해 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귓볼에서 귓볼 만지고 있죠. 귀에서 혈액을 딱 채취해서, 그쵸. 그리고 약 30 동안 쉬고 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점점 높여서 이게 나오는 이 혈액에서 분석되는 채취되는 이 젖산량을 가지고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 직전에가 유산소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산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였고요. 보통 우리가 뭐 혈액이라고 하면 뭐 손가락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귓볼에서 우리가 혈액을 채취하는 이유는 가장 정확한 건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이게 표준 방법인데 운동하는데 여기서 계속 뽑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비주얼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운동선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피를 보여준다는 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귓볼에서 측정하고, 실제로 많은 모세혈관, 손가락이든 여러 가지에서 모세혈관에서 혈액을 채취해 봤는데 정맥혈과 가장 근사한 값의 혈액이 분석되는 곳이 이 귓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귓볼에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정맥혈에서 가장 유사한 수치가 분석되는 귓볼,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실험 대상자가 피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동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귓볼에서 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우리가 13주차 또는 14주차 때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지, 아니면 제가 측정하는 걸 보여드릴지, 아니면 우리가 실습을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조금 우리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체육 측정 평가 듣는 분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직접 해볼지 그걸 상의해서 할 건데,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트레드밀, 런닝머신 위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와 강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직접 해볼 건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험실 측정 중에서 표준 방법은 호흡가스 분석,
두 번째는 우리가 혈액 채취를 해서 젖산을 통해서 혈액 분석과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손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간접 측정 방법. 그래서 뭐 우리가 12분 동안 얼마만큼 최대 거리를 달렸는지, 아니면 2.4km를 조금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숫자나 거리를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들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현장에서 쉽게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또한 많이 사용이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거 할 때 보면 저희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우리가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다. 또 얘 또한 마찬가지겠죠. 얘 또한. 근데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12분 동안 달려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고 그냥 천천히 달릴 수도 있잖아요. 자, 2.4km로 최고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힘들다고 그냥 내가 간접적으로 좀 천천히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측정이 아닐 수 있어서 조금, 그래서 옆에서 간접적으로 더 빨리 달려 응원, 이렇게 큐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대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신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입니다. 이거를 또 개념을 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능력 측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좋은 지구력은 무엇일까요? 좋은 지구력은 집중적인 운동을 할 때 이 초기 단계에서 쉽게 지치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좋은 지구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최근에는 이 좋은 지구력을 회복 지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좋은 지구력은 집중적인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는 운동 능력을 얘기하며 이거는 회복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제 유산소 단계, 무산소성 단계 중에서 해당 과정 단계, 그 다음에 인원질 과정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운동을 활동할 때 내가 일찍 지쳐버리면 그 늦게 사용해야 할 이 고강도 단계에서 일찍 갖다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빨리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스포츠에서 빨리 지친다는 건 의미가 좀 좋은 운동 능력이 아니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손흥민 선수가 전후반 90분 내내 뛰어다니나요? 안 쉬고 뛰어다니나요? 아니죠. 보통 몇 초 간격으로 한 번씩 짧고 고강도의 운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합니다. 한번 4초 6초 확 드리블, 4초 6초 확 뛰고 나서 가볍게 가볍게 걷기나 조깅을 하잖아요. 그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유산소 능력이 좋다고 하면 많은 산소를 빨리 갖고 들어와서 이게 몸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빨리 돼서 다시 4에서 6초 동안 해야 되는 이 스프린트, 태클, 슈팅, 드리블, 몸싸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구력을 위해서 우리 유산소 운동 능력은 이 지구력을 뜻하는데, 지구력 중에서 좋은 지구력은 운동 집중적인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쉽게 지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거는 회복 지구력이라고 최근에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중간중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말이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꼬였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조금은 머릿속에 계속 지금 떠올라서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래서 조금은 말이 좀 꼬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라는 것은 지구력을 의미하고 이 지구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인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것은 회복 지구력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회복 지구력이란 어쨌든 손흥민 선수로 예를 들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물론 전후반 90분 동안 굉장히 고강도로 뛰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체가 90분 동안 막 진짜 100% 속도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 한번 4에서 6초 동안 드리블을 하든 슈팅을 하든 몸싸움을 하든 태클을 하든 스프린트 전력을 하든 헤딩 경합을 하든 이렇게 하고 다시 나머지 시간은 약간 가벼운 조깅 또는 걷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가벼운 조깅, 러닝, 걷기 동안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복지구력을 만들어줍니다. 그 회복지구력을 통해서 다시 4에서 6초 동안의 움직임을, 고강도 움직임을 할 때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회복하는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산소 운동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퀴즈입니다. 오늘 19일이고요. 5월 20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측정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그냥 측정하고 평가하고 땡이 아니라 운동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측정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차수에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 능력 측정을 평가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회복지구력 또는 좋은 지구력 또는 회복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회복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능력 개발을 위한 회복지구력 향상을 위한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처치를 운동 프로그램을 내려야 이 좋은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똑같은 말이죠. 회복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저한테 조사해 보셔도 되고 하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지구력 향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많이 뛰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떠한 강도에서 설정을 해서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듀레이션,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이걸 해야 되는, 사실은 지금 힌트 다 드렸네요. 그냥 막 오래 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 강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강도 설정 등을 어떻게, 어느 강도에 맞춰야 될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이런 측정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이 회복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강도로 어느 그 듀레이션 기간 또는 시간 그러니까 뭐 1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도를 설정할고 어느 거에 맞춰서 강도를 설정할지 힘들게만 할지 조금 낮은 단계에서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할지 이거를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맛있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냥 앞에서처럼 씨앗 뿌리는 단계가 아니라 앞에 것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회복지구력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운동 능력 개발하기 위한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키워드 회복지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일까지입니다. 9시 이후가 되면 지각이 될 거고요. 9시가 그 다음 주 9시를 넘기게 되면 다음 11주차 수업이 되기 전까지 보내주셔야 지각이고 그거 넘으면 결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꼭 정해주시고 이왕이면 성의 있게 보내주세요. 뭐 너무 성의 없게 보내줄 때가 가끔 있는데 좋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알차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정해진 이 분량은 없지만 최대한 잘 성의 있게
여러분들 다 이게 지금 중간고사 평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잘 고려해서 네, 퀴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무상소송 운동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13주차, 14주차 때는 우리가 실습을 할 건데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시간을 맞춰서 실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 방법을 조금 생생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이러한 형태로 좀 보여드릴지는 우리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조금 제대로 성의 있게 보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다 평가에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걸 다 누적해서 평가할 거고 이거는 수업 처음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